자, 이번에는 우리 사진 측량에서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 입체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입체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진에서 3차원 좌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3차원 좌표를 뽑아낼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사진 한 장은 2차원 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사진이 일정한 축척을 가지고 있을 때 한 점의 위치를 정확히 안다면 임의의 사진상에 어떤 점이 있는지 X축으로 Y축으로 이동시킨 거리를 따져서 XY 좌표는 뽑아낼 수 있죠. 하지만 한 장의 사진에서 높이 값은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복되는 한 쌍의 사진에서 이 중복된 부분만큼의 그 높이 차를 뽑아내서 높이 값, 즉 Z 값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사진 측량이 기존의 측량과는 달리 3차원 측량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입체시에 대한 얘기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입체시 그리고 높이를 추출하는 데 관련된 얘기들을 같이 나눠볼 겁니다. 자, 이 입체시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지오인포매틱스 26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입체시라는 건 뭐예요? 영상면에 3차원 좌표를 얻기 위한 거라고 금방 설명을 했고요. 이럴 때 이 중복된 대상물의 촬영, 즉 서로 다른 지점에서 두 장의 사진을 하나의 대상물을 한 쌍으로 촬영하고 요거를 3차원 한 거를 입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체가 멀리 있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예, 우리 눈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눈을 통해서 시차를 느끼고, 그럼 이 두 눈에서 각기 들어온 다른 영상을 뇌에서 합성을 하죠. 그리고 뇌에서는 이 시차를 이용해서 시차가 크면 가까운 위치에 물체가 있고 시차가 작으면 물체가 멀리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물을 통해서 멀고 가깝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입체시가 되기 위한 적절한 조건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기선 고도비가 적당해야 됩니다. 예, 기선 고도비는 요 바로 다음 절 7.6절에서 설명할 건데 말 그대로 기선과 고도의 비율입니다. 고도라고 한다면 항공사진에서 비행기의 높이인 비행 고도를 생각하면 될 거고, 기선은 실제로 사진을 한 장을 찍은 자리와 그리고 이동하면서 다시 찍은 그 자리, 그 두 지점 간의 길이를 우리가 기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기선과 고도의 비가 적당해야만 입체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무 기선이 짧은 것, 즉 바로 옆에 몇 미리 떨어지지 않아서 찍었을 때나 아주 높게 고도가 높은 거, 이런 경우에는 입체시를 만들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장의 사진이 축척이 비슷해야 됩니다. 즉 15% 미만으로 비슷한 축척을 가지고 있어야만 좋은 입체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찍고 나서 바로 다음 사진, 즉 중복된 영상에 대한 바로 다음 사진, 즉 인접한 사진이죠. 이럴 때에는 광축이, 촬영 광축, 즉 사진을 찍는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화면상까지 연장한 그 직선이죠. 요게 동일 평면상에 존재해야만 좋은 입체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입체시의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육안에 의한 육안 입체시입니다. 자, 지금 여기 두 장의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언뜻 보면 같은 영상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두 장의 사진은 다릅니다. 예, 쉽게 생각할 때 우리 위에 있는 이 램프만 봐도 다른 사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동일 대상물을 서로 다른 지점에서 두 장으로 사진을 찍어서 만든 입체시 사진입니다. 이렇게 중복 사진을 약 25cm 정도의 명시거리에서 사진상에 대응하는 점들이 우리의 시선과 평행하도록 약 6cm 정도로 해서 안기선의 길이보다 조금 짧게 해서 봅니다. 안기선은 뭐예요? 우리 눈과 눈, 즉 왼쪽 눈의 초점과 오른쪽의 초점 요 사이의 길이, 요걸 우리가 안기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서서 바로 그 적절한 입체시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기선 고도비란 말을 설명을 할 때 기선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선 고도비에서 얘기하는 그 기선은 사진을 촬영한 비행기의 지점, 즉 카메라가 존재했던 지점과 그 다음 사진을 찍은 사진에서 카메라가 존재하는 지점, 요 사이의 길이를 기선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안기선의 길이보다 조금 짧게 해서 왼쪽 눈으로는 왼쪽 영상만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으로는 오른쪽 영상만 봐요. 이러한 육안 입체시는 약간 훈련이 좀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학원 생활을 할 때부터 이런 사진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훈련이 빠른 편인데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왼쪽 영상은 왼쪽 눈에, 오른쪽 영상은 오른쪽 눈에 바로 붙여놓고 그 다음부터 살짝 멀리 보내면서 영상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띠용 하고 입체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의 영상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입체감을 얻는 것을 육안에 의한 입체시라고 얘기하죠. 금방 설명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육안에 의한 입체시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입체경에 의한 입체시예요. 이 입체경에 의한 입체시는 크게 렌즈식 입체경과 반사식 입체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렌즈식 입체경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아주 단순한 볼록 렌즈 두 개가 보이고요. 그쵸?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원리냐? 두 개의 볼록 렌즈를 사람의 안기선 앞에 설명했죠? 이 안기선의 평균값인 65mm 정도로 놓습니다. 6.5cm예요. 그리고 조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렌즈의 초점이 영상면에 닿아서 광각이 자연 상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맨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보다 쉽게 입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볼록 렌즈를 사용했다 그랬죠. 이러한 볼록 렌즈의 왜곡 수차로 인해서 상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수평면이 굴곡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시야가 좁아져요. 좁아지기 때문에 가운데를 비롯한 일부분은 잘 보이지만 그 외 바깥 부분들은 굴절돼서 보이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가 일단 저렴해요. 그리고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반사식 입체경에 의한 입체시예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래 두 개의 입체 사진이 놓여 있고요. 거울을 통하고 또 렌즈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러한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상당히 심플하죠. 이것은 영상의 시야가 넓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렌즈식 입체경보다는 렌즈의 왜곡 수차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굴곡감을 좀 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반사식 입체경은 렌즈식 입체경의 결점을 보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영상면에서 눈에 이르는 빛이 오는 길, 즉 광로가 안기선, 아까 6.5cm라 그랬는데 여기에 여러 배인 수배에 해당되는 25에서 30cm 정도 되게 길이를 인위로 늘리는 거죠. 그래서 입체시가 한 번의 시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입체감도 향상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이 그림이 지금 막 설명한 반사식 입체경의 그림입니다. 요 밑에 두 장의 항공사진이 보이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 부분에 거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내부에 프리즘이 있어서 여기 눈을 갖다 대고 보면 두 장의 사진이 입체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기계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 두 장의 사진을 바깥쪽으로 옮기면 옮길수록 과고감이라고 하는 게 발생합니다. 과고감은 뭔가요? 말 그대로 과하게 높게 느끼는 걸 과고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과고감을 많이 느끼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평지에서 높낮이가 판단이 안 되는 경우에 이러한 과고감을 확 높여주면 높고 낮은 게 명확히 구분이 되죠. 근데 반대로 산악지역 같은 데서 과고감을 많이 주게 되면 높은 부분은 엄청나게 높아 보여서 굉장히 뾰족뾰족한 산으로 표현되고 깊은 곳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는 아마 모든 구릉지가 전부 다 금강산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과고감은 사진 측량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도 사용이 돼요. 즉 사진 판독에서 사진을 판독할 때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굴곡 부분을 확실히 보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지나친 과고감은 오히려 사진 판독의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여색 입체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건 영어로 anaglyph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친숙한 캐릭터가 나오네요. 골룸이에요. 골룸. 지금 이 anaglyph는 어떤 원리냐면 두 개의 다른 필터를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른 두 개의 필터를 이용해서 이 영상을 바라보죠. 이러한 인쇄법을 여색 인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여색 인쇄로 인쇄된 영상을 입체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 쌍의 입체 사진을 가지고 오른쪽은 빨간색으로 현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왼쪽은 파란색과 녹색으로 현상을 합니다. 이때 이 색상들을 겹쳐서 인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은 파란색 렌즈로 보고 왼쪽은 빨간색 렌즈로 보면 입체감을 얻게 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오른쪽은 무조건 파란색, 왼쪽은 무조건 빨간색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이 애너글리프가 인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에 빨간색 렌즈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오른쪽에 파란색 렌즈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쪽에는 다른 색깔의 렌즈가 쓰여야 입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여색 입체 시의 가장 큰 단점은 우리 눈을 한 가지 필터로 차단시켜 버리죠. 즉 왼쪽 눈은 파란색 렌즈를 보고 오른쪽은 빨간색 렌즈를 보기 때문에 실제로 충분한 컬러를 느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하죠. 그런 색안경 끼고 보지 마. 얘긴 뭐예요? 본인의 판단을 가지고 미리 짐작을 한 다음에 거기다 뜯어 맞춰가지고 그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를 색안경 끼고 본다고 얘기하는 것과 아마 철학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안 쓰지만 과거에 3차원 영화관에서도 이런 애너글리프 안경을 사용해서 영화를 보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요즘에 요 애너글리프 인쇄법이 많이 활용되는 게 유아용 교구들 보면 뭐 동물이라든지 천체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을 애너글리프 인쇄법으로 출력을 한 다음에 그 책의 부록으로 안경을 끼워주죠. 지금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은 안경. 그럼 아이들이 이런 안경을 끼고 여색 인쇄법으로 인쇄된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에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여색 입체 시의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대상지를 이렇게 위에서처럼 왼쪽에서 한 장 찍고요. 다른 사진으로 오른쪽에서 한 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왼쪽 사진을 RGB, 즉 빨강, 녹색, 파랑으로 색 분리를 한 다음에 그린하고 블루로 된 거는 버리고요. 레드로 된 것만 찾아내고 반대로 또 요 아래쪽에 있는 우측 입체 영상에서는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색 분리를 한 다음에 레드를 버리고 그린하고 블루만 살려가지고 요거 위에 있는 레드와 아래에 있는 그린, 블루를 모아서 중복 프린트를 시켜서 이렇게 여색 인쇄법으로 영상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여색 입체경을 끼고 보면 우리가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여색 입체시의 원리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영상이 바로 여색 인쇄법에 의해서 두 장의 사진을 합성해 놓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여색 입체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입체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엔 편광 입체시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이 편광 입체시는 그 여색 입체하고 원리는 비슷합니다. 대신 여기서는 이제 빛에 파동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입체시를 하는 방법이에요.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서로 직교하는 진동면을 갖는 두 개의 편광 광선. 예, 이런 말이 나왔네요. 우리 광선은 빛은 위아래로 진동하는 면도 있고요. 좌우로 진동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진동면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편광 필터를 달아가지고 한 방향으로만 진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왼쪽 영상은 위아래로 진동하는 그런 편광 광선을 갖도록 하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입체시의 일부분은 좌우로 진동하는 편광 광선을 갖게 하여 빛을 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편광 안경을 쓰고 대상을 바라보면 그러한 광선을 바라보게 되면 이 왼쪽 렌즈는 위아래로 진동하는 면은 들어올 수 있지만 좌우로 진동하는 광선은 통과를 못하게 되죠. 반대로 오른쪽은 렌즈가 어때요? 예, 좌우로 진동하는 광선은 들어오겠지만 위아래로 진동하는 광선은 다 필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각각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다른 영상을 보는 효과를 가져요. 이
두 가지의 다른 입체 영상이라면 요걸 어떻게 뇌에서 합성해 가지고 우리가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편광 입체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광 입체시는 현재 3D 모니터라든지 영화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앞에 여색 입체시 같은 경우는 우리 눈을 인위적인 필터로 어떤 색깔로 깔아버리지만, 요거는 그게 아니라 색깔에 가감 없이, 즉 필터링 없이 원색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색감이 훨씬 좋아서 현재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입체시 방법이에요. 그런데 또 현재는 이것뿐만 아니라 4D 영화관도 나왔죠. 그 영화 보는데 물은 꼭 뿌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그 영상을 느끼거나 대상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동 입체시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이거는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영상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은 조금 멍청해서 1초에 17장 이상만 지나가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쭉 1초에 열 몇 장의 프레임을 넘기는 게 바로 영화의 원리인데, 이러한 영화의 원리처럼 망막상에 잔상이 남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입체 시각을 얻는 방법이 바로 순동 입체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칼라에 의한 입체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컴퓨터에 의한 입체시가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시제품으로 나온 그런 제품인데, 요 안에 내부에 영상을 볼 수 있는 아주 조그만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눈 앞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헤드 마운트처럼 끼고 나면 약 한 3m, 4m 되는 거리에 영상이 맺혀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바로 눈에 직접적으로 두 개의 다른 영상을 보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입체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체시들은 그 다음에 언급되어 있는 요 가상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또 앞으로도 활용될 거예요. 현재 우리는 입체시를 통해서 3차원의 입체감을 느끼는 것까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 외에도 손에 착용하는 데이터 글러브 이런 것까지 끼면서 실제로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 또는 그런 세계로 뛰어들어가서, 즉 가상현실이죠. 거기서 만지면서 질감을 느낄 수 있고 높낮이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GIS하고 맞물려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구축한 다음에,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조경 공사를 한다고 할 때 실제 현실에서 모든 나무들을 심어 놓은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나무를 뽑으면 굉장히 많은 필요 없는 경비가 지출이 돼 버리죠.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상현실 속에서 나무를 여러 가지를 임의대로 원하는 대로 심어본 다음에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또 만져가면서도 보고 멀리 떨어져서도 보고 하늘에서도 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다각화된 시각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조경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이러한 가상현실들은 GIS에서 구축한 데이터와 함께 상당히 많은 가시화 분야의 연구에 무척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대상을 입체화하고 그리고 높이 값을 추출해서 사진이나 영상에서 얻어내는 XY 좌표와 입체감을 통해서 얻어내는 Z 좌표, 요거를 합쳐서 3차원 위치 결정을 하는 게 현재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기법 중에 하나고, 최근까지 항공사진에 의해서 입체시를 만들어 가지고 지형도 제작하는 게 지도를 제작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레이저를 이용하는 기법도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진 측량, 그것도 항공사진 측량에 의해서 지형도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지도 제작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입체시를 살펴보았고요. 요 다음 절에서는 요 입체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이용해서 높이차를 뽑아내고, 즉 시차죠. 그리고 시차차 요거를 계산해내고, 이러한 계산 방법으로 사진상에 찍힌 임의의 높이 지점, 즉 건물이 됐든지 굴뚝이 됐든지 거기에 대한 높이를 계산하는 그러한 입체시를 활용해서 높이값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다뤄볼 겁니다.